한겨울 새벽 서울역 지하도에 노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종이컵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2년 전까지 이 부부에게는 매달 3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부가 왜 이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는 걸까요? 그날은 1년 중 가장 추운 날이었습니다. 서울역 지하도 구석에 낡은 담요 한 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위에 두 사람이 어깨를 맞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박종수, 나이 73이었습니다. 그 옆에 앉은 여자는 아내 이수님이었습니다. 71살의 이수님은 남편의 팔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앞에는 종이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끔 동전을 넣어 주었습니다. 박종수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남에게 손 벌린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38년을 공장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지하도 반대편에서 형광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노숙인 지원 순찰팀이었습니다. 박종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수님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 여기서 일어나요. 박종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찰팀의 한 사람이 부부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주무셨습니까? 박종수는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이수님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좀 앉아 있었어요. 순찰원이 담요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담요 어르신 거예요. 이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찰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갈 곳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종수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종이컵을 집어들더니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수님이 놀라서 남편을 보았습니다. 여보, 박종수가 말했습니다. 가자. 어디요? 몰라, 아무데나. 박종수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순찰원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하지만 박종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수님이 허둥지둥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여보 천천히 가요. 다리가 안 좋잖아요. 박종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하도 계단을 올라가 찬바람이 부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새벽 5시의 서울은 칼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이수님의 얇은 외투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박종수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자기 점퍼를 벗어 아내에게 걸쳐 주었습니다. 이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찰원이 건네준 명함 한 장이 이수님의 주머니 안에 있었습니다. 긴급보호소 전화번호였습니다. 이수님은 그 명함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박종수는 길가 벤치에 앉아 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게 내 팔자지 뭐. 박종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평생 일만 했는데 말년이 이거야.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불운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부를 이 자리까지 끌어내린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아들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2년 전으로 돌아가야 알 수 있습니다. 순찰원이 건네준 명함 한 장이 이수님의 주머니 안에 있었습니다.
긴급보호소 전화번호였습니다. 이수님은 그 명함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박종수는 길가 벤치에 앉아 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게 내 팔자지 뭐. 박종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평생 일만 했는데 말년이 이거야.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불운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부를 이 자리까지 끌어내린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처음 부모의 연금 통장에 손을 댄 날은 정확히 2년 전이었습니다. 2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박종수 부부의 삶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 32평짜리 아파트는 넓지도 좁지도 않은 크기였습니다. 거실 창문으로는 아침 해가 잘 들어왔습니다. 이수님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박종수는 6시 반에 일어나 거실에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38년간 공장에서 몸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허리가 좋지 않았지만 매일 스트레칭만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수님이 밥상을 차리면 박종수는 아무 말 없이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이수님이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다는데 공원 한 바퀴 돌까요? 박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이것이 이 부부의 하루였습니다. 연금은 매달 첫째 주에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국민연금 150만 원, 퇴직연금 150만 원, 합쳐서 300만 원이었습니다. 관리비 15만 원, 공과금 8만 원, 식비 50만 원, 병원비 20만 원, 교통비 5만 원, 그러면 매달 100만 원 정도가 남는 셈이었습니다. 이수님은 그 돈을 따로 적금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손주들 용돈 줄 거라며 조금씩 모았습니다. 박종수도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살림은 아내가 더 잘 알았으니까요. 일요일이면 가끔 아들 진훈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진훈은 43이었습니다. 아내 미정이와 아이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수님은 그날만큼은 아침부터 시장에 가서 갈비를 사왔습니다. 박종수는 손주들이 오면 말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뭐야 이게. 게임이요. 할아버지도 해봐요. 나는 이런 거 몰라. 그러면서도 박종수는 손주가 내미는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수님은 부엌에서 미정이와 나란히 음식을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너는 앉아 있어. 아이고, 어머님은 맨날 이래요. 이수님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 집에서 가장 환한 순간이었습니다. 딸 수지는 지방에 있어서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부산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그래, 걱정 마라. 엄마는요? 엄마도 잘 있어. 수지는 항상 전화 끝에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음 달에 올게요. 그래, 올라오너라. 박종수는 전화를 끊고 나면 잠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가까이 살고 딸은 멀리 산다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모두 건강하니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이 부부의 전부였습니다. 매달 300만 원의 연금은 이 조용한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둥이었습니다. 박종수는 그 기둥이 무너질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둥에 처음으로 금이 간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 진우의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박종수 부부가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수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우야,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저 내일 좀 뵐 수 있을까요? 내일 오기는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이수님은 전화를 끊고 남편을 보았습니다. 진우가 내일 온다는데 뭔가 할 말이 있대요. 박종수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뭔데? 몰라요. 안 그래도 목소리가 좀 어둡던데. 박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다음 날 오후 진우가 혼자 왔습니다. 미정이와 아이들은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이수님이 현관에서 맞았습니다. 어서 와, 밥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진우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박종수가 소파에서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할 말이 있다며 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사업을 하나 하려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박종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무슨 사업? 진우가 말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치킨집이요. 요즘 잘 되는 브랜드가 있는데 제가 조사를 많이 했어요. 박종수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수님이 물었습니다. 치킨집을 왜 갑자기? 진우가 답했습니다. 회사가 좀 힘들어졌어요.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차라리 제가 직접 뭔가를 해보려고요. 박종수가 물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드는데? 진우가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5천만 원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종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하려고?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여쭤보려고 온 겁니다. 이수님이 남편을 보았습니다. 박종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3년 안에 다 갚을게요. 사업 계획서도 가져왔어요. 진우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박종수는 그 서류를 한 장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수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진우 말 좀 들어봐요. 박종수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우와 이수님이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이번만 도와주시면. 박종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통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적금 통장이다. 얼마 안 되지만 3천만 원 있다.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나머지 2천만 원은 내가 알아서 해라.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종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반드시요. 박종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실패하면 안 된다, 알겠지?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진우가 돌아간 뒤 이수님이 박종수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박종수가 말했습니다.
그 녀석이 언제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있어야지. 이수님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한 번만 믿어봐요. 박종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3천만 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천만 원은 아직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진우의 치킨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일산에서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 상가 2층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수님은 개업 첫날 김밥을 싸들고 찾아갔습니다. 진우야, 장사 잘 되겠지.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 동네 치킨집이 없었거든요. 이수님은 깨끗하게 꾸며진 가게를 둘러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대단하다. 미정이도 홀에서 서빙을 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앉으세요. 이수님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박종수는 가게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수님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안 왔어? 박종수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내가 거기는 왜 가? 잘하고 있으면 된 거지. 처음 2달은 괜찮았습니다. 진우가 매주 일요일마다 부모 집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번 주 매출이 300만 원이었어요. 박종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3달째부터 매출 보고가 없어졌습니다. 이수님이 전화했습니다. 진우야, 요즘 가게 어때? 네, 잘 되고 있어요. 바빠서 못 갔어요. 이수님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박종수의 휴대전화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박종수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아드님 박진우 씨 보증인으로 되어 계신데요. 박종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보증이요? 아드님이 3천만 원 추가 대출을 받으셨는데 보증인이 박종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수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보증을 선 적이 없었습니다.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네, 아버지. 보증이 뭐야?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가게 인테리어. 추가 비용이 좀 나와서요. 내가 보증을 선 적이 없는데. 진우가 한참 뜸을 들였습니다. 아버지, 그게 제가 서류 정리하다가 아버지 인감이 필요해서 인감을 내가 가져갔단 말이야. 아버지, 죄송합니다. 한 달만 있으면 정리할 수 있어요. 박종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수님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전화였어요? 박종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여보, 진우가 보증을 세웠어. 내 이름으로. 이수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3천만 원이야. 인감도 가져가서 쓴 거야. 이수님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우가 왜 그런 짓을? 박종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박종수는 직접 진우의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가게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점심시간인데 손님이 없었습니다. 텅 빈 홀에 진우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박종수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진우가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왜 오셨어요? 박종수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손님이 하나도 없네. 진우가 말했습니다. 점심때가 좀 늦어서 그래요. 저녁에는 손님이 와요.
박종수는 카운터 뒤에 놓인 서류들을 보았습니다. 밀린 공과금 고지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박종수는 아무 말 없이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날 밤 이수님에게만 말했습니다. 그 가게 안 돼. 이수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가봤어. 손님이 없어. 이수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우리 돈은요? 박종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큰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진우는 아직 부모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가게를 연 지 6달째였습니다.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수님이 아니라 박종수에게 직접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뭐야? 저 가게를 접으려고요. 박종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래. 근데 아버지, 정리하려면 돈이 좀 더 필요해요. 박종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얼마? 2천만 원이요. 밀린 월세하고 식자재비, 거래처 대금이 남아 있어서 박종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수님이 물었습니다. 뭐래요? 돈 달래. 또요. 2천만 원이래. 이수님이 부엌 의자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적금 다 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수님이 말했습니다. 연금에서 줘야 하는 거예요. 박종수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흘 뒤 진우가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미정이도 함께였습니다. 진우가 거실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가게 정리하고 나면 다시 시작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박종수가 진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진우가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연금 통장을 제가 좀 관리하면 안 될까요?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종수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매달 쓰시는 돈은 제가 생활비로 드리고요. 연금은 제가 사업 정리하는데 쓰겠습니다. 이수님이 진우를 보았습니다. 진우야, 연금이 우리 생활비인데 그걸 어떻게 해? 미정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생활비를 매달 넣어드리면 되잖아요. 이수님이 미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아,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힘들어서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박종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내 아버지, 내 연금에 내가 왜 손을 대?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잠깐만 빌리는 겁니다. 갚을 수 있어요. 잠깐이 얼마야? 6달만요. 박종수는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대로 가면 신용불량자 됩니다. 박종수가 멈춰 섰습니다. 이수님이 남편을 보았습니다. 진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신용불량자가 되면 아이들 학교도 못 보내요. 박종수는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수님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박종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이수님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어떡하면 좋겠어요? 박종수가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6달이래. 네. 6달만 주자. 여보,
대신 조건이 있어. 이수님이 물었습니다. 뭔데요? 6달 뒤에 반드시 돌려받는다. 그리고 생활비는 매달 제때 넣는다. 이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박종수는 연금 통장과 도장을 진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진우가 두 손으로 받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6달만 기다려주세요. 박종수는 아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그 통장이 아들의 손에 넘어간 뒤 부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 달은 괜찮았습니다. 진우가 약속대로 생활비 150만 원을 부모 통장에 넣어 주었습니다. 이수님이 박종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진우가 돈 넣어줬어요. 그래. 이수님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아들이 약속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2달째도 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달랐습니다. 120만 원이었습니다. 이수님이 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우야, 이번 달은 좀 적은데. 어머니, 이번 달만 좀 부족해요. 다음 달에 채워드릴게요. 이수님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3달째 들어온 돈은 80만 원이었습니다. 이수님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진우야, 네 어머니. 이번 달은 80만 원밖에 안 왔어. 어머니 죄송해요. 지금 사업 정리가 늦어져서요. 다음 달에는 꼭 보내드릴게요. 이수님은 전화를 끊고 부엌에 앉아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관리비를 내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수님은 반찬 가짓수를 줄였습니다. 박종수는 밥상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4달째에는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수님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되지 않았습니다. 이수님이 박종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진우가 전화를 안 받아요. 박종수는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또 안 받아. 네. 박종수가 신문을 접었습니다. 내가 걸어볼게. 박종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째 시도에서 진우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생활비가 안 들어왔다. 아, 아버지, 제가 깜빡했어요. 깜빡한 게 아니지. 진우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금이 없어요. 박종수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연금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그게 밀린 대출 이자랑 가게 위약금이 나와서. 박종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수님이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여보, 뭐래요? 연금을 대출 갚는데 쓰고 있어. 이수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요? 박종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5달째에도 6달째에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수님은 냉장고가 비어가는 것을 매일 확인했습니다. 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박종수는 이제 스트레칭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수님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밥 먹어요. 박종수가 벽을 보며 말했습니다. 배 안 고파? 이수님은 혼자 부엌에 앉아 된장국 하나를 끓여 먹었습니다. 국의 건더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다가 이수님은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관리비가 2달째 밀렸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이수님은 그 통지서를 박종수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서랍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진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연결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이수님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박종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지. 자식을 잘못 키웠어. 하지만 그것조차도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추락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8달째가 되었습니다. 관리비가 넉 달째 밀렸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이수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며칠만 더 기다려주세요. 관리인이 돌아간 뒤 이수님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지서가 5장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박종수에게 통지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박종수는 통지서를 한 장씩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별 수 있나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런데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수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딸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수진아, 너 왜 갑자기? 수진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난방이 꺼져 있었습니다. 수진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추워요? 보일러가 좀 고장나서. 수진이 부엌을 보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김치 하나와 된장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이수님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일 장 보려고 했어. 수진이 어머니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수진은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방에 계셔. 수진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박종수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종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아, 왔어. 네, 아버지, 일어나세요. 박종수가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수진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2달 전에 본 것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이수님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아무 일도 아니야. 수진이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요. 난방도 안 되고 냉장고도 비어 있고 아버지 얼굴이 왜 이래요? 이수님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종수가 말했습니다. 수님아, 말해. 이수님이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진우에게 3천만 원을 준 일, 보증을 선 일, 연금 통장을 맡긴 일, 생활비가 끊긴 일, 진우의 전화가 바뀐 일. 수진은 다 듣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가 연금 통장을 가져갔다고요. 이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금 몇 달째예요? 8달째야. 수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박종수가 벽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알면 뭐가 달라지냐? 수진이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저한테 말씀하셨어야죠. 박종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오빠한테 전화할게요. 이수님이 말했습니다. 번호가 바뀌었어. 수진이 멈칫했습니다. 바뀌었다고요. 수진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잠깐 밖에 나갔다 올게요. 수진은 아파트 복도에서 벽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진은 그날 밤 부산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부모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이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오빠 찾아볼게요. 그리고 당장 생활비는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수님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너도 힘들잖아.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수진은 그 주에 오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진우의 새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그 전화 통화의 내용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수진아, 오빠 지금 어디야?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오빠 나 엄마 아버지 집에 갔었어. 진우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난방도 안 되고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 하루 종일 방에 누워 계셔. 오빠 연금 통장 가져간 거 맞지? 진우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사정이 있었어. 사정이 뭔데? 가게가 망했어. 빚이 생겼고 정리하려면 돈이 필요했어.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빠 그래서 부모님 연금을 가져가. 엄마 아버지 밥도 못 먹고 있어. 알아 나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미안하면 통장 돌려줘. 지금 바로. 진우가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오빠 지금 연금 어디에 쓰고 있는 거야?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아 나도 지금 상황이. 오빠 대답해. 진우가 말했습니다. 투자를 좀 했어. 수진의 입에서 신음이 나왔습니다. 투자를 했다고. 가게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투자를 했는데 더 잃었어. 지금 연금으로 그 빚을 막고 있는 거야. 수진이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오빠 그 돈은 엄마 아버지 노후 자금이야. 오빠 돈이 아니라고. 알아 다 알아. 그런데 지금 내가 당장 갚을 돈이 없어 수진아. 수진이 말했습니다. 오빠 나 내일 서울 올라가. 만나자. 진우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만나자. 알았어. 다음 날 수진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진우와 을지로의 한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진우의 얼굴도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마주 앉았습니다. 오빠 현재 상황 정확히 말해. 진우가 테이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게 정리하면서 빚이 7천만 원 남았어. 투자 실패로 3천만 원 더 생겼고 합쳐서 1억이야.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1억이라고.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매달 연금 300만 원으로 이자만 겨우 막고 있어. 수진이 테이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오빠 그러면 엄마 아버지한테 돌려줄 돈이 없다는 거야. 진우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정이는 알아. 미정이가 나갔어. 수진이 진우를 보았습니다. 뭐라고?
미정이가 아이들 데리고 나갔어. 석 달 전에 수지는 오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후회인지 자기 연민인지 분간할 수 없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 관리비가 넉 달이나 밀렸어. 진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오빠 통장 돌려줘. 제발. 진우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수진이 통장을 받아 펼쳤습니다. 잔액은 23,000원이었습니다. 이달 연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수진은 통장을 보며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오빠, 이게 300만 원 받는 사람 통장이야. 진우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오빠,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야. 엄마, 아버지가 지금 굶고 있다고. 진우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커피숍을 나와 부모 집으로 향했습니다. 통장을 돌려받았지만 상황은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밀린 관리비, 밀린 공과금, 텅 빈 냉장고,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300만 원은 아들의 빚 이자로 자동이체가 걸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은행에 전화를 걸어 자동이체를 해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명의자 본인이 아니면 해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같이 은행 가요. 뭐 때문에? 자동이체 끊으러요. 연금이 오빠한테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수진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부모 집 우편함에 법원 발송 우편물이 꽂혀 있었습니다. 수진이 봉투를 꺼내 열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였습니다. 수진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 아파트가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채무자 이름은 박진우였습니다. 아버지의 인감으로 아파트 담보 대출까지 받아간 것이었습니다. 대출 금액 1억 원, 연체 기간 넉 달, 경매 감정가 3억 2천만 원. 수지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박종수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순간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잔인한 순간이었다. 아들을 믿고 맡긴 통장이 아들의 빚을 갚는 기계가 되어 있었고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마저 아들의 빚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아버지와 함께 은행을 찾았습니다. 박종수는 오랜만에 외출복을 입었습니다. 점퍼 소매가 달아 있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말했습니다. 자동이체 3건 해지 도와드릴게요. 박종수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현재 잔액이 23,000원이시고 다음 연금 입금일은 사흘 뒤입니다. 수진이 옆에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박종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행을 나온 뒤 수진은 아버지에게 경매 통지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박종수는 그 종이를 한참 동안 읽었습니다. 얼굴에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이수님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여보, 그게 뭐예요? 박종수가 종이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우가 집을 담보로 잡았어. 이수님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 이수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진이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수님이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인데, 우리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인데. 이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수지는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인감을 도용해서 담보대출을 받은 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고소하시면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라 집을 지키시려면 대출금 전액을 갚으셔야 합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1억을 갚아야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진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길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억 원. 간호사 월급으로 1억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수진이 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아파트 담보 대출까지 받은 거야. 진우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수진아,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오빠 엄마 아버지 집이야. 평생 모아서 산 집이라고. 진우가 말했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빠 알면서 어떻게 그래. 엄마 아버지 인감을 훔쳐서 집까지 날린 거잖아. 진우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수진이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하다는 말로는 안 되는 거 알지. 수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돌아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집을 지키려면 1억을 갚아야 해요. 저한테는 그 돈이 없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종수가 말했습니다. 알았다. 이수님이 남편을 보았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박종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달 뒤 경매가 완료되었습니다. 낙찰가 2억 8천만 원, 대출금 1억과 이자를 제하고 부부에게 돌아온 돈은 1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나머지 빚, 보증금 3천만 원까지 빠져나갔습니다. 부부의 손에 남은 돈은 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30평 아파트를 다시 살 수 있는 돈은 아니었습니다. 이사 날이 왔습니다. 이수님이 거실에 서서 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 사진이 걸려있던 자리에 못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수님이 그 자국을 손가락으로 만졌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수님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산으로 가요. 제 집에서 같이 살아요. 박종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간다. 아버지, 자식한테 신세 안 진다. 수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신세 지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사는 거예요. 박종수가 딸을 보았습니다. 수진아, 너도 혼자 사는데 방 하나짜리 집에 우리까지 들어가면 어떡하냐?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박종수가 말했습니다. 됐다, 내가 알아서 한다. 이수님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아버지 말 들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수진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종수 부부는 짐 2개를 들고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수님이 아파트 건물을 돌아보았습니다. 박종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수진이 뒤에서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이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부부는 남은 돈으로
원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종수는 원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수님이 물었습니다. 여보, 왜 집을 안 구해요? 박종수가 말했습니다. 그 돈은 건드리면 안 돼. 그게 우리 마지막 돈이야. 이수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며칠간 여인숙을 전전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숙비마저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서울역 지하도까지 밀려왔습니다. 한겨울 새벽, 서울역 지하도 구석에 낡은 담요 한 장을 깔고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컵 하나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매달 300만 원이 들어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통장에는 1억이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쓰면 진짜 마지막이라는 것을 박종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부부의 현재였습니다. 수진이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수진은 부모를 찾아 서울역 일대를 돌았습니다. 지하도 구석에서 부모를 발견했습니다. 이수님이 수진을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진아, 엄마. 수진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박종수는 벽에 기대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긴급보호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찰원이 건네준 명함이 이수님의 주머니에 아직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부는 긴급보호소에 입소했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2층 침대 하나와 작은 탁자가 전부였습니다. 이수님이 침대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따뜻하네요. 박종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창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멀리 보였습니다. 수지는 보호소 복도에서 복지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모님 임시 거처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연금 수급자시니까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기 기간이 있어서 석 달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 달이요. 네, 그동안은 보호소에서 지내실 수 있습니다. 수진은 부모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임대주택 신청해 놓았어요. 석 달 정도 기다리면 돼요. 박종수가 창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아. 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 마세요. 박종수가 말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고 집 한 칸 지키지 못한 아비야. 그런데 바로 그때 박종수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진우였습니다. 박종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보호소에 계시다고. 박종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종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네. 너는 내 아들 맞냐? 전화기 너머에서 진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종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이수님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종수는 아내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호소 식당에서 부부가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밥이었습니다. 이수님이 말했습니다. 여보, 따뜻하네요.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밥을 떴습니다. 밥이 목구멍으로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부산으로 돌아가기 전 보호소 앞에서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매주 전화할게요. 그리고 임대주택 나오면 제가 이사 도와드릴게요. 이수님이 딸을 안았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우리 딸. 수진이 울음을 참았습니다. 박정수가 짧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너도 바쁜데. 아버지, 가라. 수진이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부모가 보호소 앞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박정수의 등이 한없이 작았습니다. 월 300만 원의 연금은 지금도 매달 첫째 주에 통장에 찍히고 있습니다. 통장에는 아직 1억이 넘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박정수는 그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것마저 쓰면 진짜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37년을 살았던 아파트는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맡겼던 믿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돈은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 없습니다. 연금은 들어옵니다. 하지만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박정수는 오늘도 보호소 창가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수님이 옆에서 남편의 팔을 잡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피어오릅니다. 300만 원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무너진 가족이라는 지붕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